자, 시작할게요. 자소서. 오늘 자기소개서 특강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공기업에서 필요한 자기소개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요.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We are the 99% joiners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99%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죠? 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은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듣는 게 자기소개서 특강이라든지 기업 특강 외에 이제 대학교 특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들도 없고 자기는 뭐 스펙 이것저것 스펙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경험을 하는 것도 없고 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강의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1%만을 위한 자기소개서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갖추어진 사람들인데 그 갖추어진 사람들에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 1%를 위한 자기소개서 특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1%를 위한 자기소개서에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만의 무기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잘 정리하라, 그리고 잘 표현하라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팀워크, 친구가 많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뭐 이런 얘기들, 특히 막 이런 얘기들 있죠.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잠시만요. 좀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로 좀 넘어갑시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많이 안 써서요. 전자칠판을 많이 안 써서. 좀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뭐 이런 얘기들. 친구가 많고, 팀워크를 강조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자신의 특기. 근데 대부분 그래요. 특기가 뭔지 몰라. 특기 뭐예요? 특기 뭐예요? 또는 특기 뭐예요? 아직 잘 모르겠죠. 또 특기.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대부분 자신의 특기를 잘 몰라요. 특히 자기의 취미와 특기가 뭔지 몰라요. 이력서에 꼭 있거든요. 이력서를 쓸 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이력서를 쓸 때 내 취미, 즉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인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인데 대부분 어떠냐면은, 사실은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잘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무엇인가 특화시켰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화시켰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냥 허공에 떠도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은가에 대한 부분이죠. 뭐가 제일 많습니까? 뭐가 제일 많죠? 어이구. 뭐가 제일 많죠? 시간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돈.
열정. 여러분들 특기예요. 공부, 경험,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은 거. 시간. 제가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아이, 어차피 여러분들 돈 없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돈 없잖아요. 닌자 아닙니까? 닌자? 닌자 뭔지 모르세요? 닌자? 요런 게 상식이에요. 요런 게. 여러분들 닌자잖아. 닌자. 부시 대통령이 예전 아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집을 다 갖게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닌자론을 만들었잖아요. 그 닌자론이 뭐예요? No income, no job, no asse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입 없고 직업 없고 자산 없어도 돈 빌려줄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잖아. 수입 없죠? 직업 없죠? 자산 없잖아. 이걸 이퀄 백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닌자죠. 돈 없죠? 열정은 제가 왜 요 정도로 했느냐 하면은요. 그나마 열정이 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 열정 자체가 구체적인 열정이 아니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인문학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한 발에는 생각을 한 발에는 실천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생각과 실천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랑이가 찢어져. 실천만 해도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 자체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열정만 가슴에 가득 품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사실상 열정은 아니죠.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은 급해. 막 들어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저 자소서 써야 되고요. 미치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나 오늘 연기를 하지 왜? 열정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내가 열정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 발현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열정은 사실상 어떤 식으로 발현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 경험도 없고요. 하면 돼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이래요. 여행을 떠나라.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행을 떠나면 무엇인가를 배운다. 여행을 떠나면 배웁니까? 여행 가보신 분? 여행 다 가보셨죠? 한 번씩. 그죠? 여행 가서 배운 거 뭐 있어요? 여행 가서 배운 거. 사실 딱히 없죠? 딱 갔는데, 아우, 좋아. 끝이잖아요. 여행 가면은 사실상 배울 게 없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가면 배워요. 그럼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까? 내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까? 여행. 여행은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게 아니라요. 이질적인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질적인 팩트를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습관의 길들여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했을 때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입을 요만큼 벌리고 입을 이 정도 벌려야지 이 커피가 몇 리터 정도 들어오니까 이걸 마시는데 가장 좋고 이거를 내가 후 불었을 때 이거를 얼마만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먹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기 학원에 올 때 이렇게 딱 들어오면 두리번 거리죠.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역에서 타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2층에 올라와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여행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뭐 여행을 경험한 것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행한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이질적인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예요. 여행은 단순해요. 자, 여러분들이 맨날 여기 노량진에 계속 주구장창 있어요. 이러면 자소서 못 쓰는 거야. 이따가 어디로 가시느냐? 북한산 한번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북한산 한번 가보는 거예요. 또는 내가 가고 싶은 공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고 싶은 공기업을 가보시는 거예요. 이질적인 팩트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무작정 가면 안 돼. 그리고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괜찮아요.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 지금 제가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단행본 책인데 그 책이 지금 뭐 언제 출간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8월 정도에 출간될 것 같은데 인문학 서적인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인문학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간판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문학과 접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디 사람을 만나면서도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이질적인 팩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배우는 거지 그냥 여행만 가면 배우지 않아요. 결국 마찬가지로 열정은 가지고 있되 습관에 길들여지면 뭐 하지 않아요? 자소서를 못 써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할 수 있어야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공부. 공부는 제가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공부는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이 제일 적죠. 돈과 경험이 제일 적죠. 이거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건데 돈 많으면 경험 많이 할 수 있어요. 여행 떠나도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돈 많으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런 돈 많아서 경험하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경험들? 여러분들 사실상 경험이라고 해봐야 몇 개 있습니까? 전부 다 이제 봉사활동, 그 다음에 뭐 동아리 정도,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끝이 대부분 끝 아닙니까? 뭐 어학연수. 그럼 그 안에서 뽑아내야죠. 조금 이따 뽑아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많은 건 뭐다? 여러분들한테 시간. 제일 많은 건 시간. 자, 이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99%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1%가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99%가 있으면 제 수업 안 들어도 돼요. 1%가 있으면 제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99%잖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99% 강사고 제가 무슨 1% 강사겠습니까? 전 99% 강사고 여러분들도 99% 우리는 소외당한 사람들.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되게 할애를 잘 못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괜히 요즘 바빠요. 그냥 공부를 시작하면 막 바빠요. 막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바쁜데 이 동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생각보다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내가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 바쁘게 사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만큼,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했는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귀기 전부터 시간을 가장 많이, 내 인생에서, 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업에서 내가 들어가서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자소서를 쓰는데 적어도 하루 이틀 가지고 자소서를 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건 잔소리를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자소서는요, 일주일 정도 걸려야 되는 거고, 일주일 정도 걸려야 되는 거 2, 3주는 걸려야 돼요. 거의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사실은 자기소개서 쓰려면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 6개월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왜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줄여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기소개서 유형은 바뀌고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적 인재, 글로벌 인재, 소통하는 인재, 부지런한 인재,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얘기들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창조적 인재가 뭘까? 도대체 창조적 인재가 뭘까요? 모르시겠죠? 도대체 글로벌 인재가 뭘까요? 모르시겠죠? 도대체 소통하는 인재가 뭘까요? 모르시겠죠? 도대체 부지런한 인재가 뭘까요? 모르시겠죠? 대부분 우리 자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오늘 이걸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더라도 성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이제 자기소개서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보시면 이거예요. 자, 이거 꼭 알고 갑시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재상. 과연 기업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창조적 인재. 무엇을 창조적 인재라고 얘기를 할까요? 특히 공기업에서는 무엇을 창조적 인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적 인재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뭔가 아이디어도 막 완벽하게 새로워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대부분 어떠냐면 창조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느냐 하면 모방과 학습에 의해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모든 창조는 그렇습니다. 모든 창조는. 그러면 내가 어떤 인재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창조적 인재는 내가 늘 롤모델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늘 롤모델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는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모든 창조적 인재는 관찰자의 입장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창조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창조자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엇인가 창조한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프로듀서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이에요. 이 관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뭘 할까? 뭐가 없다. 우린 교실엔 아무것도 없네. 오케이. 책상이 있어요. 이런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책상이 딱 있으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책상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아이, 또라이 같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책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여기에서 몇 달간 공부했는데 여기에서 공부한 이 책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철학적이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얻는 거죠. 내가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꽃을 하나를 봤어. 그럼 그 꽃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 즉 관찰을 얼마만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창조적 인재예요. 창조적 인재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관찰자이냐, 이것이 이제 창조적 인재인데 요거 좀 더 파생해서 나가볼게요. 롤 모델, 관찰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관찰을 하는 것 자체가 스토리텔러예요. 스토리텔러고, 그 스토리텔러는 무엇을 주제를 가지고 가느냐면 보편적인 동의를 얻어내느냐에 대한 문제. 즉 창조적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특이한 인재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창조적 인재는 사람들한테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 때 보편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보편적 동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상대에게서,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듣는 것이,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스토리텔러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상대가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스토리텔러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아니, 내가 듣고 싶은 걸 상대가 얘기하게끔 하는 거. 내가 얘기를 함으로써. 아니,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러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옆에 피자 가게에서 30% 세일을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교실에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를 하죠. 야야야야, 옆에 30% 세일한데 피자.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하죠. 직접적인 팩트를 얘기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스토리텔러인데 직접적인 팩트를 얘기하지 않죠. 직접적인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야야야야, 우리 옆에 피자 30% 그거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가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같이 가자. 아니면 정말? 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동의를 구해내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걸 상대가 말하게끔 하는 것이 스토리텔러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창조적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관찰한 것과 내가 롤모델로 삼는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보편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 상대가 또는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보편적 동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조금 이따 자기소개서 사례들을 한 2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2개 정도 보여드리는데 그걸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글로벌 인재죠.
자, 글로벌 인재. 자, 글로벌 인재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 하면, 집중적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느냐 하면,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글로벌 인재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쓰시는데, 자, 글로벌 인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글로벌 인재가 아니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글로벌 인재가 아니다. 그럼 글로벌 인재는 뭘까? 글로벌 인재는 뭘까? 외국을 많이 여행한 사람?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유학생 뽑죠. 요즘에 모든 기업에서 유학생 기피하잖아요. SK 빼놓고 모든 기업에서는 요즘에 유학생 다 기피해요. 왜? 뭐하고 안 맞아? 우리나라의 정서와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이렇게 돌면서 얘기하는데, 뭐 앞에서 막 누가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뒤로 돌면서 What the fuck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는 사실상 어떠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정서와 플러스 뭐죠? 외국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물어볼까요? 자, 일본인 바이어가 왔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보고 싶대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한국을 자주 출장 왔던 사람이에요. 자주 출장 왔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주겠습니까? 한국의 진짜 음식을 먹어보고 싶대요. 일본인이에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접대를 해야 돼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야 돼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냥 한국은 자주 와서 한국 음식은 많이 맛봤던 사람이에요. 어떤 걸 대접하겠습니까? 비빔밥? 또 된장찌개. 또 떡볶이. 또 보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아침이라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음식 문화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뭐죠? 젓가락을 사용하고 밥을 먹죠. 차이점은 뭐죠? 우리나라는 습식 문화고, 습식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국이 있어야지 먹고, 얘들은 건식 문화예요. 날 거를 많이 먹죠. 차이점은 그거예요. 공통점은 뭐죠?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문화의 습식 문화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일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밥을 주면 돼요. 어떤 밥을 주면 돼요? 가장 맛있게 잘 지은 밥을 주면 되죠. 가장 맛있게 잘 지은 밥은 뭐예요? 가마솥에서 한 밥. 한정식 중에서 수소문을 해보는 거죠. 어디를? 가마솥으로 하는 식당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를 수소문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자연산, 우리 제일 많이, 왕들이 제일 많이 먹었던 거, 김. 그죠?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면은 이런 거 접대할 때 좋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건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국장은 비리죠. 얘들한테. 얘들은 라토도 먹지만은 청국장은 비리죠. 그럼 뭐 아까 얘기했던 된장찌개. 거기에 얘들은 생선을 많이 먹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는 생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본에는 잘 안 잡히는 생선들. 그러니까 일본은 한류가 아니잖아. 난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에서 나는 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생선구이를 딱 내놓으면은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한정식 집을 찾아가시면 되죠. 뭐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뭐냐 하면 일본의 음식 문화를 알고 내가 여기의 문화를 알면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러시아 사람과 술을 한잔 했어요. 러시아 사람과 술을 한잔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럽시다. 한 명은 영국 사람이고요. 한 명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둘이 한국을 왔어요. 그 다음날 술 진탕 마시고 외국 사람도 술 진탕 마시면 취해요. 그리고 마탱이 가요.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부 다 숙취로 힘들어해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해장국을 선보여야 될 차례죠. 러시아 사람에게는 무엇? 영국 사람에게는 어떤 해장국을 여러분들이 주시겠습니까? 이건 GS 칼텍스에서 실제 면접에서 물었던 얘기예요. 어떻게 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춥잖아요. 러시아 음식 못 먹어봤구나. 러시아는 춥잖아요. 춥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 아시아권의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공통적으로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칼칼하고 매운 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영국 음식 자체가. 물론 소금은 많이 뿌리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밀이 가장 주식이라서, 밀과 옥수수가 가장 주식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자극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영국인들은 담백한 걸 좋아해요. 미국인들은 약간 짠 걸 좋아하지만 영국인들은 좀 달라요.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에게는 뭐 그냥 뼈다귀 해장국을 줘도 돼요. 영국 사람에게는 뭐 북엇국 아니면 콩나물 해장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가야 되는 자리에선 담백한 걸 더 택해줘야 돼요. 북엇국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떤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떤 그 나라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고 한국의 정서를 알면은 사실상 영어는 몰라도 기본적인 것만 하면 글로벌 인재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정서죠.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거지 우린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꾸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외국 갔다 왔습니다가 다가 아니에요. 외국의 문화와 정서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정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외국에 나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외국에 한번 나갔을 때 무엇을 할 경험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험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를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통하는 인재.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소통은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인재는 창조적 인재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즉 보편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인재냐 없느냐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편적 동의를 얻어내느냐예요. 소통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과 대화를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것과 대화를 잘 구분을 못해요. 정확하게 구분합시다. 대화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떠냐 하면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통은 뭐냐 하면 통할 통자잖아. 통하는 거거든.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에요. 기업에서 볼 때는 대화가 더 중요해요? 소통이 더 중요해요? 소통.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소통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지런한 인재. 이 부지런함은 또 다른 얘기인데 일찍 일어난다고 부지런한 인재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원 동기에 많이 들어가요. 지원 동기. 소통하는 인재도 지원 동기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지원 동기에 나는 부지런하다. 그 부지런함이 어디에서 나온다? 내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논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재상이고 이게 논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성찰하는 방법을 알자라고 얘기를 했죠. 성찰하는 방법. 즉, 성찰하는 방법을 알자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고뇌하고 확신을 갖고 에피소드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네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소서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성찰하는 방법을 아는 거고 자신에 대해서 고뇌를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죠. 성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성찰한다. 나를 돌아본다. 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게요. 되게 힘든 일이고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뭔가를 성찰해 본 적은 없어요. 자기소개서 쓸 때 진짜 잘 쓰는 자기소개서는요. 눈물 흘린 자기소개서예요.
내 내면상에 있는 나의 단점과 장점과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의 무엇을 끌어냈을 때, 에피소드를 딱 끌어냈을 때가 가장 진실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속에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거짓말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죠. 대부분 어떠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건 어떤 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없는 경험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경험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느꼈던 걸 거짓말로 만들어라도 아니에요. 내가 느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떠올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한 100개 정도 넘게 했어요. 어릴 때.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아르바이트가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 아무나 못하는데?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 병원에 백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병원에 백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제가 95년도거든요.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95년도에 제가 얼마 받았었느냐 하면은 하루에 10만 원, 11만 원 받았어요. 하루에. 그때 당시에. 괜찮게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10만 원, 11만 원이었으면요. 20살, 21살 이렇게 먹었을 때인데 그 21살짜리가 어디 가서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해요. 일주일 딱 하고 70만 원 벌었는데. 보통 3일 하는데 전 독해서 일주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힘들다 끝이었어요. 그냥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 했다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몇 년 전에 제가 느낀 일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냥 궁금해서 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뭘 궁금해했느냐 하면은 시체실 가면은요, 시체 닦는 데 가면 이거보다 더 밝아요. 막 어둠컴컴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밝아요.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감으면 빛이 들어와요. 눈꺼풀 위로. 그 정도로 밝아요. 그래서 가면서 뭐 냄새 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포르말린 냄새 정도밖에 안 나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막 하면 닦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시체를 발견했어요. 눈 뜨고 있는 시체, 할머니 시체였는데 눈 뜨고 있는 시체인데 순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는 되게 재미로 했었어요. 시체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눈 뜨고 죽었으니까 시체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 않나? 뭐 아무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눈이 안 마주쳐요. 이렇게 봤는데 눈이 안 마주쳐서 그래 시체니까 눈이 안 마주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 할머니 얼굴이 탕 떠올라요. 그게 뭐냐 하면 마들렌적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걸 뭐냐 하면 마들렌적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자소서 쓸 때 되게 유용해요. 마들렌이 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들렌이 빵이잖아요. 아이고 빵인데 이게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 모든 글쓰기의 전형이 된 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사실상 20세기에 가장 전형적인 글쓰기 방법을 어떻게 보면 창조해낸 사람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죠. 책으로 되게 유명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제 책을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남자가 어린 남자가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얘가 커가지고 이제 옛 유년을 회상하는 거예요. 옛 유년을 회상하는 건데 마들렌 빵을 홍차에 딱 찍어 먹는데 이 과거가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들렌으로 인해서 그래 예전에 나 마들렌을 먹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래 나 마들렌을 먹었었지 하면서 그 마들렌을 먹었었던 여자가 탕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자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어떤 여자친구? 그 예전 여자친구한테 만약에 이제 뭐 있다가 서랍을 탁 열었는데 어떤 볼펜이 나왔어요. 볼펜이 나왔는데 그 예전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거야. 그러면 이 예전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이걸 보면서 이걸 받았을 때의 모습이 창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전에 남자친구랑 어느 장소를 갔어요. 갔는데 우연찮게 탁 갔는데 예전 남자친구랑 왔던 장소야. 그럼 예전 남자친구의 기억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지금의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들렌적 장치거든요. 과거를 회상할 때 쓰는 장치예요. 여러분들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예전에 여행을 가려고 했었던 여행을 간 얘기를 떠올린다. 그러면 여행을 간 얘기를 떠올리면 어떤 얘기를 떠올리는 거냐면은 뭐 여행을 가서 어떤 차를 탔어. 근데 그게 뭐 무궁화호야. 그러면 무궁화호를 보면서 예전에 갔던 여행의 추억 장소를 떠올리시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이 어떻게 있었느냐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표현이 너무 다채로운 거야. 얼굴 표현이 너무 다채로운 거야. 그래서 되게 흥미가 가는 거야. 이 사람 얼굴 표현이 굉장히 다채롭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시체를 닦았던 그 시기로 가는 거야. 그 시기로 가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할머니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지. 내가 눈을 자꾸 마주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얼굴을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였거든요. 참 풍파 많으셨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이분 얼굴에 주름을 가지고 참 고생 많으셨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굴 표현이 다채로운 사람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말을 하는 것은 이 언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도 얼굴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좀 더 웃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했던 게 뭐냐면 아침마다 개구리 뒷다리였어요. 그거 아시죠?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개구리 뒷다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때 당시에 저 되게 무서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도끼가 서려 있고 말은 지금처럼 똑같이 했어요. 말은 지금처럼 똑같이 했는데 얼굴 표정이 달랐어요. 제가 봐도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가오지 않고 제가 다가가면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요. 마치 노래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이렇게 한 발 멀어지는 거야. 어떡하지? 막 그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런 느낌에 의해서 내가 고쳐지게 된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자소서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게 주가 된 게 아니죠, 지금도.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주가 된 거예요? 어떤 말, 표정, 이렇게 된 내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떤 여학생이 딱 찾아왔는데 그 여학생은 진짜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여학생이 딱 찾아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소서 특강을 이렇게 듣고 나서 자소서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쓸 게 없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네가 제일 잘하는 건 뭐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당구를 잘 친대요. 그래서 제가 포켓볼을 잘 치냐고 물어봤어요.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 포켓볼이잖아. 포켓볼을 잘 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자기는 쿠션을 잘 친대요. 그 아시죠? 쓰리쿠. 그러니까 사구도 아니야. 물어봤어요. 사구 안 쳐? 그러니까 사구도 재미없어서 못 친대요. 쓰리 쿠션을 치는 거야. 여자가 쓰리 쿠션을 치기랑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또 나하고 당구 한 게임 치러 가. 그래서 당구를 한 게임 치러 갔어요. 그래서 얼만큼 치나 솔직히 얕잡아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치면 얼만큼 치나 그러면서 치러 갔어요. 치러 갔는데 얘가 갑자기 200을 올리는 거예요. 보통 쿠션 200이면요, 보통 수지가 한 500 정도 돼요. 5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제가 12개를 놓거든요. 얘는 20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서 봤는데 장난 아니게 잘 치는 거예요. 열나 잘 쳐요. 딱 정말 두 게임 했는데 40분 만에 끝났어요. 40한 5분 만에 딱 끝나가지고요. 제가 그냥 돈 냈어요. 돈 내고 이제 했는데 너 어디서 이렇게 배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구에 원래 관심이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대학교 때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자기가 남자친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남자친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남자친구가 당구를 그렇게 쳤대. 남자친구가 당구를 그렇게 치는데 남자친구가 당구를 하도 치니까 이제 맨날 당구장에서 기다리는 거야. 맨날 당구장에서.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는 이유가 계속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거 되게 격하게 공감하시던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당구를 배워서 남자친구랑 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남자친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남자들 그렇거든요. 조금 이제 가르쳐 주다가 재미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치는 거야. 친구들하고 치고 혼자 연습해 막 이러니까 딱 본 거야, 얘가. 그래서 돈을 내고 레슨을 배운 거야. 돈을 내고 레슨을 배워서 당구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야, 한번 쳐 라고 해서 쳤는데 남자친구를 이겼대. 그때부터 남자친구랑 만나면 데이트할 게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차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당구를 치러 갈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쓰라고. 근데 어떻게 그걸 쓰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도 다 나오죠? 자, 보세요. 당구를 내가 배우고 싶어 남자친구랑 같이 지내기 위해서 당구를 배운다. 적극성이죠? 그런 거잖아요. 가장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적극성이잖아요. 적극적이다. 그리고 당구를 배워서 남자친구랑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활동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도 그러면은 남자랑 어울릴 수 있죠. 여학생 아닙니까?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 문화는 남자 중심이에요? 여자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이죠, 아직까지. 그럼 나는 남자들과 어울릴 수 있다가 되죠. 당구를 치니까 기본적으로 난 남자들과 어울릴 수 있다가 되죠. 남자의 문화를 이해한다가 되죠. 당구 하나로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친구는 들어가긴 했어요. 그 친구는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거지.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주위에서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든지 사소한 얘기들, 나한테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크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크게. 그래서 마들렌적 장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마들렌을 찾으셔야 돼요. 성찰하는 방법을 알려면 나의 마들렌은 무엇인가, 내 과거를 회상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마들렌을 찾으시면 과거로 회상해서 다시 그 과거를 현재로 딱 끌어왔을 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고뇌하는 거고, 그 마들렌적 장치를 찾으면은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을 쓸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감성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장 과정이 있는 거고 지원 동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하고 이 부분들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성장 과정이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성격의 장단점, 이 세 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게 이제 제 포맷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 포맷이거든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적는 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자기에 대한 고찰 중에서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첫 번째, 장단점을 적는 거. 나의 장단점을요, 100개를 적어보세요. 합쳐서. 이게 쉽지 않거든. 이게 쉽지 않아요. 장점, 뭐 책을 많이 읽었다, 대화를 많이 한다, 친구가 많다, 뭐 단점, 감성적이다, 뭐하다 막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단점이 많아져야 돼요. 왜 단점이 많아져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건 제가 써보니까 제일 좋은 게 장점은 한 5개 나오고요. 단점은 한 95개 딱 나오면 제일 좋아요. 왜요? 왜일까요? 이렇게 고민해서 쓴 장점은요, 이 장점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95가지의 단점을 이 5개로 싹 다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점 5개와 단점,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장점 5개, 이 성격의 장단점을 100가지를 가지고 내가 항목을 매겨서 장점 나는 몇 개, 단점 몇 개 해서 쫙 써보세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해보시면 자소서 한 2개 항목은 나와요. 보통 5개에서 6개 항목이잖아. 자소서가. 5개에서 6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이 성격의 장단점을 가지고 플러스 에피소드만 더하면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 사람과, 제가 해보니까 이걸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진짜 고민해서 한번 써보세요. 고민해서 써보시면 괜찮은 자기소개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랬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랬어요.
이 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요. 장점하고 단점하고 딱 했는데 제가 어땠냐면 100개를 써보자 해서 했는데 여기에 한 60개 나오고 여기에 한 40개 나왔어요. 쓰다 보니까. 약간 이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어. 약간 자뻑 수준이야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참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뭐하고 이제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 다시 했어요. 다시 하면서 여기에 있는 장점 아니야 이건 단점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옮겼어요. 옮겼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에 99개가 나오고요. 장점 1개밖에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이 장점 저한테는 이 장점이 뭐였느냐 하면 그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전 100가지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그랬잖아. 세계 여행도 해봤고 동남아는 못 가봤어요. 동남아와 호주를 못 가봤어요. 진짜 짜증나요. 아프리카까지는 가봤는데 그래서 경험이 많다라는 거. 외국 여행도 많이 나가보고 우리나라 전국도 한 3번 돌았거든요. 제가 전국도 한 3번 돌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행과 이랬죠. 여행과 알바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단점들이 이걸로 커버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 성격 중에 독선적인 성격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도 이렇겠지만은 독선적인 경향이 있다 또는 독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써놨어요. 근데 이런 거죠. 독선적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게 많고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나는 공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해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니까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강력한 거야. 나한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이 하나지만은 이 안에서는 1000개도 10,000개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 장점들이. 그러니까 이 99개 아니 한 1000개도 이걸로 다 커버가 가능한 거야. 이제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많으니까 오케이 이걸 했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들을 정리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험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책 한 권이 됐어요. 지금 출판사에서 자꾸 그거를 쓰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부끄러워서 못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자기 개발서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자기 개발서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거의 한 300페이지 정도가 나왔어요. 혼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요 누가 너 자소서 한번 써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냥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만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정리가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떤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제가 이거를 하라고 그랬더니 저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떠냐면 장점이 뭐였느냐 하면 변화에 강하다였어요. 장점은.
사회가 변하고 내 주변 환경이 변해도 난 잘 적응한다였어요. 변화에 강하다였어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경험이 많고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 25살이에요. 이 친구 25살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회사 들어가 있지만 단점은 이제 뭐 많았죠. 많았죠. 자기 비하적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용기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쫙 적어놓은 거예요. 진짜 나하고 비슷하게 났어. 99개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 임마 자기 비하가 강한 놈이 어떻게 변화에 강해?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자기 비하가 강한 놈이 어떻게 변화에 강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비하가 심한 것은 늘 자기 자신이 뭔가에 만족하고 있으면은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자기 고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위의 변화가 되더라도 거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자소서 막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소서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것의 사례는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예전에 방송 일을 얘는 좀 했었어요. 방송 일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늘 내가 나를 의심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기획안도 자기가 수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리해서 써라. 제가 한 일은 이걸 가르쳐 준 것밖에 없죠. 이걸 가르쳐 준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물어봐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답이 나오는 거죠. 뭐가?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안 그래요? 그걸 자소서로 쓰면 되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런 것들 장점과 단점을 합쳐서 100개 정도만 만들어 보세요. 100개. 그러면 꽤나 재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 부분부터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쉬었다가 요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